3.1절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은 협력 파트너다. 네. 그러면서 현안에 대한 언급은 좀 뺐어요. 어떤 맥락에서 좀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도 어제 3.1절 그 대통령 연설을 네. 듣고 나서 소감을 밝힌 바와 같이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과거를 묻고 과거에 대한 일본의 과거 잘못에 대한 그리고 그것이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미 끝난 종료된 사실이 아니라 그 피해자가 현재 생존해 계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강제징용 노동자의 배상 판결을 해 줘라 일본이. 하는 부분에서 이 지금 해결 과정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이제 진짜 천불이 난다는 어.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일본 측에서는 돈을 하나도 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외교부에서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미쯔비시라든지 이 전범 기업에 대해서 그럼 본인들이 하기가 그러면 자회사라도 해 주라. 자회사에서 각출을 하는 걸로 좀 해 주라. 예. 근데 그것도 거부를 당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예전에 그 60 년대 박정희 정권에서 그 차관해 온 돈으로 만든 기업인 포스코라든지 도로공사에서 각출해서 하자. 아니 이게 무슨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겁니까? 전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의 그 3.1절 연설을 보면 그냥 과거는 묻지 말고 그냥 앞만 보자라는 거예요. 앞 볼 수 있죠. 그렇지만은 과거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게 도발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과의 관계 개선 강박증에 의해서 너무나 굴욕적이에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래요. 3월 달에 있은 G7 주최국이지 않습니까 예. 일본이? 초청받고 싶어서 저러나? 음. 약간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거 영국에서 열렸던 문재인 대통령이 G7에 초청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코로나 예. 시절에 이제 방역을 음. 굉장히 잘했다는 평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대통령실에서 본인들도 그렇게 가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나 일본에게 내줄 건 너무 다 내주고 있으면서도 얻어내는 게 없어요. 외교는 일단 우리가 노라고도 외칠 수 있고 그러면서 상대방이 주는 카드와 우리가 내미는 카드를 맞춰가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예전부터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외교 라인이 너무나 일본과에 대해서는 굴욕적인 진짜 굴종 외교를 하고 있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실속이 하나도 없는 외교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예. 면에서라면 정말 3.1절 연설은 너무 실망을 금할 수는 없었다. 그 역대 대통령을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도 이 1000년이 지나도 우리가 피해자이고 일본이 가해자인 거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뭐 문재인 대통령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 현안에 대한 언급, 특히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네? 좀 다들 의아해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3.1절 기념사, 뭐 광복절 기념사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제사회에다가 외교안보 메시지를 전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또 창구이고 또 외신들도 많이 이렇게 주목을 하는 그런 연설이 되어 왔죠. 예. 근데 이번에는 저도 참 보면서 안타까웠던 점은 뭐 설 변호사님 의견에 저는 대체적으로 음. 동의를 하는 음. 입장인데요. 이 외교라는 것이 국제 정치 아닙니까? 사실 국내 정치도 매우 어렵습니다. 정치 안 해본 사람이 와서 정치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국제 정치는 그 역사적 배경이나 각국의 이해관계까지 조율한다는 것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고 계신다는 비판점인데 네. 저는 좀 그런 태도를 야당에다가 좀 보이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런 태도를 당내에 있는 소수파에게도 좀 그렇게 너그럽게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저는 그 공허한 단어가 좀 많이 나열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자유, 연대, 세계 시민 뭐 이런 단어들을 이제 국민들이 뭐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뭐 세계 시민이 어디까지를 뭐 확보한다는 것인지 자유라는 개념도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와 지금 다른 자유의 개념을 자꾸 쓰다 보니까 '이 뭐지?' 이제 이런 좀 고민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공허한 단어들만 좀 나열했다라는 비판점이 있고 저는 일본과의 관계도 역사 문제가 끝까지 발목을 잡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좀 민주당도 뭐 그런 태도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일본과의 관계도 발전지향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원칙이 있죠. 우리가 과거에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역사 인식은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든 못하든 우리 안에 피해자가 있고 일본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원칙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후에 일본과의 관계도 미래지향적으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풀어나가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면은 좀 모범답안이 됐을 텐데 지금 앞부분에 대한 걸 싹 빼버리고 공허한 단어의 나열뿐만 아니라 그냥 일본과는 협력하고 친하게만 지내자. 이러니까 국내 정치적으로도 많은 오해를 지금 받고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일본에서는 예. 지금 혐한 정서를 타고 국내 정치를 일본 국내 정치에서 훨씬 더 지금 예를 들어서 기시다 내각이 과거에 떨어졌던 지지율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대고 이렇게 우리 친하고 싶어 그래요. 저기서는 별로 그렇게 야, 음. 우리는 너희랑 별로 친할 생각이 없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 난 너희랑 계속 친하고 싶은데 왜 그러는 거야? 이런 자세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이해할 수가 없다. 굴욕적일 수 있다. 이렇게 그럼요. 보시는 왜 거죠? 우리가 예.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저희가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이제 다음 주 저희 촌철살인 시간이면 이 결선 투표가 갔는지 당 대표가 정해졌는지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근데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네. 초반에 비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왜 좀 조용해진 것 같아요. 이게 김기현 독주 체제 때문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워낙 또 핫해서인지 좀 여러 가지 헷갈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정치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도 맞고요. 최근에는 뭐 예를 들면은 정순신 논란이라든지 뭐 이재명 대표 표결권이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저는 좀 본질적인 내용을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전당대회라는 것이 당의 축제 아닙니까?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당원들과 국민들 앞에 내보이는 것인데 우선 첫 단추부터 잘못됐죠. 기존에 있던 당대표를 아주 비정상적인 반민주적인 반헌법적인 행태로 정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뭐 우리끼리 축제하자라고 했지만은 그걸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축제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룰 변경뿐만 아니라 유력 주자들에 대해서 주저앉히기 내지는 못 나가게 방해하는 소위 말하는 뭐 당무 개입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전당대회가 좀 혼탁해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룰 자체도 당신 100%로 하다 보니까 뭐 명분은 좋죠. 당원 민주주의 늘 강조하시는데 아니 당원 민주주의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왜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날릴 때는 또 당원 민주주의를 선택적으로 씁니까? 그러니까 이 당원 민주주의라는 것은 누가 봐도 김기현 당대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신 100%니까 여론조사도 민심이 빠져버립니다. 방송사에서도 민심을 안 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심으로부터 괴리된 당원들만의 잔치 이렇게 됐다는 면도 하나 지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행태 부분인데요. 지금 전당대회에서 비전이나 철학과 가치를 내세우는 쪽은 뭐 아무래도 개혁진영 후보라고 하는 뭐 천하용인, 천하람, 뭐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후보밖에 없고 나머지 후보들은 다 윤 대통령하고 가깝다. 내지는 본인이 뭐 귀순용사다, 내가 뭘 잘했다, 막 이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전혀 국민들이 관심이 없고 오히려 국민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화가 나는 이야기들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울산 땅 의혹 제기했고 그게 다 지금 이 네거티브가 어떻게 보면 선거전을 지배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청년 최고위원으로 나온 장예찬 후보에 대한 그런 뭐 외설 논란, 그런 그 소설 논란 이런 것들만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저는 전혀 관심을 보낼 수 없는 그런 국면으로 스스로 들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피로감을 평가합니다.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근데 3.1절 날 우리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니 지금 대통령실, 비대위, 선관위까지 다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 그거 나쁜 말입니까? 이렇게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어떤 맥락이 있는 겁니까? 갑자기 예. 그러니까 소위 열포가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뜬금없었어요. 약간은. 그래서 아니 왜 맞을 때는 맞았다는 얘기도 못하면서 오히려 맞고 나서 한참 뒤에 멍들만 할 때 되니까 이제 와서 나 왜 맞았지 이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거의 저는 한 달이 됐죠. 예, 대통령실에서 그럼요. 그 논란이 나온 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내부 조사에서 본인들이 저는 천하람 후보에게 이거 크로스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본인의 불안감이 발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근데 정말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그 전략에서 상당히 미스라는 것이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반향이 없잖아요. 이게 원래대로라면 상당히 본인이 지금 김기현 후보와 각축을 벌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주제가 상당히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윤심 논란으로 갈 수 예. 있는 건데 이미 윤심 논란은 이미 울산 땅으로 끝나버렸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한참 그걸로 초반에 같이 호각지세를 지을 때는
뭐 그 윤심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뒤로는 그게 꺼져 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지지율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봤을 때 내부적으로 본인들이 다 돌려보고 있겠지만은 아마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는 지금 본인들이 굉장히 위험해졌다. 어. 2 등으로 가기는 힘들어졌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런 발언을 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천하람 후보가 지금 2 등으로 가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 관련해서는 그 간보기 정치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부정적 평가인데 좀 그게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는 누가 뭐라 해도 본인이 아무리 윤핵관이라고 주장해도 아무도 안 믿거든요. 인수위원장까지 했다고 해도 국정 운영의 방해 세력 내지는 적으로까지 지금 주류들로부터 규정을 받은 상태인데 계속 끊임없이 윤핵관들한테 러브콜을 보내다가 본인은 지금 사실은 개혁 진영의 표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뒤늦게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안철수 후보의 이번 발언은 기차가 떠난 다음에 탑승을 요구하는 거 내지는 뒷북 정도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철수 후보가 기사에서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당무 개입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논쟁거리를 던져도 이슈 장악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원래는 양강 체제를 성립하고 있다가 지금은 1강 3중으로 좀 바뀌고 있거든요. 예. 아마 거기에서 나오는 조급증 내지는 불안감의 발로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비슷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결선 투표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믿고 그 전통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을 끌어안으려 했지만 이게 쉽지 않으니까 네. 이쪽 개혁 후보, 개혁 지지층 이쪽을 좀 끌어안으려는 이런 모양새로 정확하게는 해석은? 반윤핵관 표들이죠. 네. 근데 인제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쪼끔 이게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 안 나온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때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떠받들고 있던 게 너무 허상에 가까워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 천하람 후보가 예를 들어서 등록하기 전에 이제 출마 선언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는 안철수 후보가 훨씬 높았어요. 김기현 후보 높은 조사 결과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었는데 천하람 후보가 등장하면서 거기에 지지율이 급속도로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인제 물론 천하람 후보가 빠지는 지지율을 다 흡수를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게 황교안 후보가 선전을 하면서 황교안 후보가 아니 되게 토론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잘하더라. 선명한 네거티브로 하고 선명한 계시고. 그러니까 본인의 영역을 정확하게 지금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천하람 후보가 어찌 보면 이걸 나머지 그러니까 친윤 후보인 어찌 보면 그 김기현 후보와 대척점에서 나머지를 흡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황교안 후보가 지금 발목을 잡아버린 셈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약간 붐업이 이게 떠오르다가 지금 약간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라고 저는 보여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대로 간다면 저는 당초에 결선이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김기현 후보가 50%를 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푹 꺼지면서 그냥 지리멸렬하게 3 명의 후보가 지지율을 두각을 못 나타낸다면 50%를 저는 김기현 후보가 과반수를 받고 결선을 안 갈 수도 있겠다라는 좀 불안감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1차 투표에서 저는 김기현 후보가 50% 이상 얻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일단 사자 구도이기 때문에 50% 얻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게 이제 기본 구도고요. 거기다 황교안 후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선명하게 부정선거 이슈를 얘기 안 하면서 본인이 검사 출신 아닙니까? 거의 취조하듯이 그러면서 굉장히 팩트적으로 들어갔고 문제는 그 메시지가 이분이 매일 사퇴하라고 하니까 너무 선명한 겁니다. 그리고 너무 세게 잘 던졌어요. 그래서 원래 1등 후보를 때리면 그 후보가 가치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황교안 후보가 지금 이슈 블랙홀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김기현 후보가 50%못 간다는 것이고 전 천하람 후보도 중반 이후에는 조금 미스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실은 간신배 내지는 윤핵관이라는 주제가 상당히 핫했었는데 거기에만 좀 머물러 있는 느낌이 났고요. 그 이후에 황교안 후보가 예상치 않게 울산 땅으로 이슈를 잠식해 가면서 거기에서 우왕좌왕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타이밍이나 뭐 지금이라도 좀 미래 과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인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대한민국 사회가 겪어야 되는 미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이런 것들을 천하람 후보의 입을 통해서 던진다면은 좀 당원들이 좀 달리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남은 기간 동안에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김기현 후보는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뭐 당무 개입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오로지 그 부정적인 면은 다 뒤집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거는 왜라고 보십니까? 그건 당연히 룰 때문에 그렇죠. 룰을 당원 100%로 했고 제가 이제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는 어부바 후보라고 제가 별명을 붙였는데 늘 업혀갑니다. 뭐 대통령 등에도 업혔다가 장제원 의원 등에도 업혔다가 조경태 의원 최근에 나경원 나경원. 등에도 또 업혔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부바식으로 정치를 굉장히 그 유치원생도 요즘 어부바 잘 안 업히는데 굉장히 그런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적으로는 굉장히 질 낮은 정치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원들은 대안이 없는 겁니다. 음. 마치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뭐 좋아서 이렇게 다 뽑았겠습니까? 음. 정권 초기에 이 정권을 어떻게 힘들게 바꿨는데 당원들은 다급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찍을 사람이 없으니 그냥 대세라도 몰아주자라는 저 심리가 발동했다고 보는데 결국은요. 윤핵관들이 이 전당대회를 사유하기 위해서 룰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당신 100%만 넣은 게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결선 투표까지 넣어버렸어요. 네. 물론 그때 당시 유승민 의원을 떨어뜨리기 위한 음. 전략이었지만은 저는 이것이 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음. 그래서 저는 결선으로 간다면은 또 이거는 구도가 출렁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결선은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안철수 후보가 결선을 가기보다는 천하람 후보가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네. 그런- 그러니까 왜 네. 그러냐면 지금 다 나오는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국민의힘 책임당원이라고 하지만은 500명 내외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 샘플이 네. 보통 우리가 여론조사 기존에 나오는 것들 보통 1000명에서 2000명 이 정도가 돼야지 근데 어느 샘플을 정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는 지금. 않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이 지역별 그걸 분포도를 가중치를 두는지 안 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돌리면 달라지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2030 세대 그러니까 이준석을 위시한 어쩌면 개혁 보수 후보들을 지지하는 청년층이라든지 꼭 청년층에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그 층은 오히려 적극적인 투표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조직적으로 김기현 후보 쪽에서 거기는 완전 조직 선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위 한간에는 본인들은 부인하지만 뭐 문자를 보내서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딱 허은하 의원, 김용태 의원 두 사람이 아예 못 진입할 수 없도록 4명 안에 진입할 수 없도록 지금 표를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과연 그 84만 명의 책임당원이 투표율이 얼마만큼 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투표율이 높냐 낮냐 낮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천하람 후보가 2등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단단하게 적극 투표층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나머지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 측의 어떤 투표율이 높으면 거기는 가능성이 결선을 안 갈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낮아진다면 저는 천하람 후보가 결선을 갈 수도 있겠다 근데 생각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 민주당도 169석 의원들 표단속도 맘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당원이 80만이 넘습니다. 그거 당협위원장들 통해서 들어온 당원들 아니고요. 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라 좀 통제가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는 이 여론조사도 사실 표본이 작기 때문에 튀는 조사들 많이 나옵니다. 뭐 2등으로는 안철수 후보 나온 것도 있고요. 또 천하람 후보 나온 것도 있습니다. 뭐 심지어 천하람 후보는 4등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저는 핵심으로 보냐면은 그 고성국 TV라는 곳에서 의뢰를 해서 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 고성국 박사가 안철수 후보 지지 선언까지 했고 연설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보통은 지지하는 후보가 여론조사를 만들어서 의뢰한다 그러면 그 공정성과 중립성에 의문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고성국 TV가 의뢰한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1200명이 넘는 당원이라고 지지하신 분들의 여론조사가 천하람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안철수 후보를 이기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굉장히 이건 좀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하게 설계됐을 가능성은 그렇죠.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조사에서도 천하람 후보가 유의미한 득표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 물밑에서는 민심의 정말 밑바닥 민심에서는 반윤핵관 해야 된다. 이거 이대로 끌려가서는 견제되지 않는다라는 위기감이 또 좀 발동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고위원 그 선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최고위원 선거는요. 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아마 그 태용호 후보는 인지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분을 제외한 나머지 7명 그중에 그 3명은 조수진, 정미경, 김재원 이분은 전임 지도부들의 그 귀책이 있는 분들이지만 또 반면에 굉장히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인지도가 높은 인지도를 높죠. 쌓았거든요. 이분들은 지금 당내 주류들이 안 밀고 있는데 자력으로 득표력이 나옵니다. 음. 게다가 그분들을 제외한 김용태와 허은하 의원은 또 개혁 진영에서도 몰아주는 경향이 있고 나머지 이제 지금 조직에선 누굴 미냐면은 민영삼 후보랑 김병민 후보를 밀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에서 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문자가 옵니다. 그렇게 찍으라고 문자가 와요. 네. 제가 뭐 누구라고 안 밝히겠지만은 문자가 오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태영호 의원만 주목을 좀 못 받고 있고 나머지 7명은 다 각자의 경쟁력이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머지 지금 한 일주일 남았는데요. 네. 이게 그 개혁 진영이라고 지금 소위 이준석 대표와 같이 선거를 뛰고 있는 천하용인이라는 그룹은 그냥 대놓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 진영에서는 뭐 누가 그 개혁 진영의 표심을 호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명해서 오히려 투표가 좀 단순할 수 있는데 지금 나머지 후보들은 다 본인들이 윤심 후보라고 외치고 있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또 개입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전양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각자가 네. 예,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고위원 선거는 투표가 되면 굉장히 좀 의외의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대표 경선도 사실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최고위원은 더더욱 어렵다 보니까 정말 이 어떻게 판세가 흘러가고 있는지 깜깜이 정말 한 치 앞도 알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 다음 주 이 시간에 촌철살인 보시면 또 심층적으로 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정부의 인사검증 논란 예고된 일이었나를 꼽아봤습니다. 우리 설 변호사님, 정순신 변호사, 전 검사, 한동훈 장관의 동기. 네. 자,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을 어떻게 시킬 수 있었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걸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후보자 본인이 가장 문제고 예. 뭐 속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학폭 문제라든지 재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본인이 체크를 해서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검증 과정에서. 예. 근데 그리고 이게 시스템의 문제냐? 이게 시스템이 약간 이제 분산돼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인사검증의 시스템.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어찌 보면 시스템을 오염시키고 있는 운영자의 문제죠. 곧 한동훈 장관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인사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정순신이라는 검사 출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검증 잘 됐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같은 어찌 보면 대통령과도 같이 근무를 했었었고 그다음에 지금 법무부 장관의 동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저는 보여요. 예. 검찰이라는 조직이 그렇게 광대한 조직이 아닙니다. 내부 사건에 대해서 다 압니다. 그리고 이게 KBS에 보도가 된 사건이 예.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여요. 근데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래도 넌 괜찮아. 우린 너랑 나랑 같은 편이니까. 너랑 나랑 같은 검사 출신이니까. 저는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요. 뭐 한동훈 장관이 자기는 몰랐다고 책임 회피하고 있지만은 그건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시스템의 문제도 아니고 시스템을 오염시키고 있는 운영자의 문제다. 곧 한동훈 장관과 인사 라인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은 이제 국회에 출석하면서 이게 뭐 책임을 느끼 좀 애매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변호사님은? 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한데요. 네. 과거에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마음의 책임을 느낀다 정도 수준의 네. 상당히 국민의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저는 했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과연 이분이 자격이 있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저는 수준 낮은 발언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번에 문제가 된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자리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경찰청장 바로 밑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치안 정감인데요. 뭐 공무원의 급으로 따진다면 거의 차관보 정도 될 겁니다. 이제 경찰청장 바로 밑이니까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수사를 총괄하는 이제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이 법적으로는 사실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도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을 다 하면 안 되거든요. 국민의 감정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임명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그 내정자에 대해서는 학폭 가해자죠. 물론 아들이 학폭을 당사자지만은 아버지가 소송전을 통해 가지고 아들과 함께 그 문제를 처리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도 이거는 가해 책임이 같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런 가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순신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재직 시절에 인권감독관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에 대해서 책임 있는 역할을 했던 분의 인권 의식이 겨우 이 정도입니까?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장은 피의자들을 대리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책임 있는 자리인데 이 정도의 인권의식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인사 과정에 대해서도 저는 꼬집고 싶은 것이 사실은 인사혁신처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내각에 있는데요. 인사혁신처가 사실은 인사검증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인사검증은 검찰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검찰을 총괄하는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놓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많은 비판 속에서도 넘어갔던 이유는 일단은 사례가 없었고요. 또 하나는 검증하는 그런 권한까지도 국회의 감독을 받겠다라는 상당히 투명화된 전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갔던 것인데 지금 결론을 보면요. 추천과 검증과 임명의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추천 단계에서 인사기획관하고 인사비서관이 있습니다. 다 검찰 출신 인사입니다. 한 분은 검찰 일반직이고 한 분은 검사고요. 검증은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대통령의 최측근 한동훈 장관, 이번에 정순신 변호사와 사시 동기고요. 임명 단계에서도 공직기강 비서관이 하는데 이분 검사 출신 이시원 변호사죠. 근데 대상자까지도 또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천과 검증과 임명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대상자까지도 모두 검사. 심지어 대통령도 검사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죠. 그렇다면은
저는 검사가 유능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논리는 깨진다고 보고요. 검사 무능 내지는 고의 누락일 텐데 고의 누락이면 매우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한동훈 장관이 검증 기능까지도 감독받고 책임지겠다. 큰 권한을 가지면 큰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한동훈 장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는데 방송 나와가지고 저런 식으로 마치 박희영 부총장식으로 마음의 책임 운운하는 것은 좀 매우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강한 비판이신데. 그러니까 예. 저는 이걸 또 대통령이 좀 화를 냈다는 얘기가 저는 후문으로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화를 내셨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아니 뭐 제가 누가 얘기를 해주신 거 확인은 안 된 보니까 거지만. 예. 예. 어떤 기자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경찰 단계에서 경찰이 내사를 하고 세평 조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걸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경찰도 알고 있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평 조회를 해가지고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걸 근데 저는 그거 핑계라고 봐요. 이거 검사들이 스스로 주변에서 몰랐을 리 없고 한동훈 장관이 몰랐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예. 보여요. 근데 오히려 대통령은 이걸 경찰 탓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거 경찰 내에서도 지금 부글부글 하거든요. 지금 경찰들도 아니 국가수사 검사가 모든 국가 요직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진짜 예. 이 나왔을 때 뭐였냐면 이러다가 축구 국가대표 감독도 검사 출신이 하겠다. 예, 농담 삼아. 예. 아니 이게 경찰 게시판에 있는 내용이에요. 전국 노래자랑 MC도 검사 출신이 하겠다. 검찰 편중 인사가 지금 상당하죠. 금융권에도 또 많이 가 있고요. 그렇죠. 금감원장도 네.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검사 출신이죠. 뭐 음. 이복현 금감원장 그래요. 뭐 넓게 봐서 뭐 회계사 자격증도 있고 그러니까 금융수사도 많이 했으니까 뭐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제가 왜 갔느냐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뭐 제가 스스로 납득이 될 만큼의 예. 설명을 듣기도 했었어요. 근데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거기까지는 이해를 한다 손 치지만은 경찰 내부적으로 그 수사를 해야 될 이 차질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이건 국가기관의 어떤 보면 기관 자존심을 건드린 거거든요. 저는 이런 면에서라면 이번에 임명 단계부터 그리고 솔직히 경찰 내부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이미 내부적으로는 이분이 변호사 업도 정리를 몇 달 전부터 하고 있었었고 어찌 보면 내정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냥 뭐 본인의 의지였겠습니까마는 추천하라고 했으니까 추천했겠죠. 그렇지만은 저는 이것의 탓을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경찰의 탓으로 돌린다면 정말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라 한 말씀만 예. 드리자면은 그 검찰 인사가 남용되고 있다. 저는 국무총리 비서실장까지도 검사 출신을 임명하는 것은 비판을 받아야 된다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인사 책임에 대해서 경찰 탓을 한다는 것은 마치 용산 참사 국면에서도 소방서장들 탓하면서 화내셨던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 큰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작은 책임을 가진 사람들을 나무라고 타박하는 것은 전 이거 책임의 원칙에 비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이 계속 반복된다면 전 앞으로도 인사 참사는 반복될 것이다. 그런 예상을 드립니다. 다음번 이제 또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다시 해야 될 텐데 내정을 해야 될 텐데 또 검찰 출신이 되면은 반발이 좀 크겠죠. 그건 네. 제가 봤을 때 아니고 경찰 내에도 예를 들어서 사실 출신들도 경찰에 많이 가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업무를 전문적으로 쌓아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꼭 검사여야지만 수사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검사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